태백산맥의 깊은 골짜기는 문명과는 한참 거리가 먼 태고의 숨결을 간직한 땅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봉우리들과 깎아지른 절벽, 그리고 그 사이를 굽이치며 흐르는 맑은 계곡물은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뽐냈지만 동시에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하지 않는 엄혹한 자연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사계절의 변화는 도시보다 훨씬 극적이었고 특히 늦가을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극심했으며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르는 날씨는 산을 찾는 이들에게 늘 경외심과 함께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곳 인적마저 드문 산의 초입에 박진호 할아버지가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칠순을 넘긴 그는 젊은 시절 도시에서의 삶을 등지고 이곳에 들어와 평생을 산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과 투박하지만 단단한 손마디는 그가 겪어온 풍파와 산에서의 고된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왜소한 체구였지만 단연간 산을 오르내리며 다져진 몸은 여전히 단단했고 깊고 고요한 눈빛에서는 산을 닮은 지혜와 묵묵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왜 홀로 이 깊은 산중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저 오래전 불의의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할아버지는 좀처럼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요한 물품을 구하기 위해 한 달에 한두 번 산 아래 마을에 내려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오두막과 산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마루라는 이름에 영리하고 충성심 강한 진돗개였죠. 늠름한 체격에 짙은 황색 털을 가진 마루는 할아버지가 5년 전 산 입구에 버려져 죽어가던 것을 거두어 키운 녀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경계하며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마루는 점차 할아버지를 유일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가족이자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였고 험한 산길을 함께 누비는 믿음직한 파트너였죠. 할아버지의 말귀를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할아버지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위험,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의 접근 등을 미리 감지하고 경고해주기도 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깊은 교감과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할아버지가 눈을 뜨기도 전에 마루는 오두막 문 앞에서 주인을 기다렸고 저녁이면 할아버지의 발치에 몸을 웅크리고 함께 타오르는 화롯불을 바라보며 고요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삶의 터전인 깊은 산은 아름다움 속에 어두운 그림자 또한 품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산 곳곳에서 불법 밀렵꾼들의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산책 중에 나무에 걸린 낡은 올무를 발견하기도 했고 깊은 계곡 근처에서는 짐승의 뼈와 함께 날카로운 덫의 잔해가 나뒹구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죠. 마을에 내려갔을 때도 요즘 산에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 같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깊은 분노와 함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덫들이 비단 짐승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자신이나 마루에게도 끔찍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마루와 함께 산에 오를 때면 늘 주변을 더욱 세심히 살폈고 낯선 흔적이나 위험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은 되도록 피하려 애썼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공기가 청명한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겨울을 나기 위해 꼭 필요한 귀한 약초를 캐러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초는 1년 중 딱 이맘때
아주 험하고 인적이 드문 특정 골짜기에서만 자라는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등에는 낡은 배낭을 메고 한 손에는 익숙한 지팡이 겸용 약초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마루는 벌써 주인의 의도를 알아채고 꼬리를 흔들며 앞장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마루야, 오늘은 좀 멀리 가야 한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해. 할아버지의 말에 마루는 짧게 짖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골짜기는 평소 할아버지도 자주 찾지 않는 험준하기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아 낙엽 쌓인 비탈길을 헤치고 크고 작은 바위들을 넘어야 했죠. 게다가 아침에는 맑았던 하늘이 오후가 되면서 점차 회색 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바람도 제법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마루는 그런 할아버지 곁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연신 주변의 냄새를 맡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루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불안한 듯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할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뒤쪽으로 끌어당기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죠. 왜 그러냐, 마루야? 거의 다 왔는데. 할아버지는 마루의 이상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약초가 있을 만한 바위 틈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마루는 더욱 다급하게 짖으며 할아버지를 막아섰지만 할아버지는 약초를 발견할 생각에 마루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였죠. 바로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낙엽이 수북이 쌓인 평평해 보이는 땅을 밟는 순간 발밑이 갑자기 푹 꺼지는 느낌과 함께 그의 몸이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으아! 짧은 비명과 함께 할아버지는 땅속 깊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위장을 위해 얇은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덮어놓은 교묘하게 숨겨진 불법 밀렵꾼의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함정은 성인 남자의 키를 훌쩍 넘는 깊이였고 바닥에는 뾰족하게 깎인 나무 창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나무 창 위로 바로 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떨어지는 충격으로 왼쪽 다리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이며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강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통증 속에서 신음하며 자신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왼쪽 다리는 부러진 것이 확실했고 어깨와 등에도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은 듯 했습니다. 함정 벽은 미끄러운 흙으로 되어 있어 기어오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크르르릉, 컹, 컹컹. 함정 위에서는 마루의 절박하고 다급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루는 함정 가장자리를 맴돌며 안절부절 못했고 앞발로 필사적으로 흙을 파헤치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죠. 간간히 함정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주인의 상태를 살피고 걱정과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러진 다리의 고통보다 마루의 저런 모습을 보는 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마루야, 괜찮다. 나는 괜찮아. 할아버지는 마루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고통과 절망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함정 안으로 스며들어와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서 부러진 다리로 이 함정을 벗어날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박할아버지의 의식은 잠시 아득하게 멀어졌다가 왼쪽 다리에서부터 온몸의 신경을 태워버릴 듯한 격렬한 통증과 함께 현실로 끌려 돌아왔습니다. 입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섣불리 움직일 수조차 없었죠. 왼쪽 정강이뼈가 부러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뼈가 어긋나며 살갗을 뚫고 나올 듯한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제멋대로 뒤틀린 듯한 끔찍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부러진 것을 넘어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떨어질 때 부딪힌 어깨와 등에서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전해져 왔고 손바닥과 팔꿈치에서는 축축하고 따끔거리는 느낌으로 보아 살갗이 꽤 심하게 벗겨진 듯 했습니다. 정신을 간신히 붙잡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수직에 가까운 흙벽으로 둘러싸인 구덩이 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하늘은 자신이 떨어진 구멍만큼 동그랗게 보일 뿐 그마저도 빠르게 내려앉는 어둠과 몰려드는 회색 구름 때문에 희미했습니다. 함정의 벽은 비가 내린 뒤 마른 것처럼 단단하면서도 표면은 미끄러웠고 손으로 짚거나 발을 디딜 만한 곳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썩은 나뭇잎과 축축한 흙, 그리고 용도를 짐작하기 어려운 동물의 뼈 조각 같은 것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함정 바닥에 박혀 있다는 뾰족한 나무 창 위로 직접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깊은 구덩이에서 부러진 다리로 혼자 힘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전한 고립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머리 위 함정의 가장자리에서 마루의 절박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진 것에 대한 충격과 공포, 그리고 주인을 향한 걱정이 뒤섞인 그야말로 애끓는 소리였죠. 마루는 함정 주위를 미친 듯이 맴돌았습니다. 앞발로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려 했지만 단단하게 굳은 땅은 발톱만 상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녀석은 안타까움에 낑낑거리며 함정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주인의 상태를 살피려 애썼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코와 걱정으로 가득 찬 까만 눈망울이 할아버지의 시야에 들어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마루야, 할아버지는 마루를 안심시키려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는 고통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공포로 심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괜찮다. 이놈아. 하지만 마루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처한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녀석은 좀처럼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함정 가장자리를 빙빙 돌며 지저대다가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가는가 싶더니 입에 나뭇가지 하나를 물고 돌아와 함정 안으로 떨어뜨리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그것이라도 잡고 올라오기를 바라는 듯한 필사적인 몸짓이었죠. 물론 그 가느다란 나뭇가지가 아무런 도움이 될 리 없었지만 그 모습은 할아버지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라리 마루가 자신을 보지 못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저렇게 애태우는 충성스러운 동반자의 모습은 부러진 다리의 통증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이제 완전히 어둠에 잠겼고 함정 안은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함정 벽을 타고 스며드는 한기와 축축한 바닥의 냉기가 할아버지의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부러진 다리의 통증은 이제 욱신거리는 단계를 넘어 온몸의 신경을 갉아먹는 듯한 지독한 고통으로 변해갔습니다. 갈증도 심해졌습니다. 마른 입술과 타는 듯한 목구멍은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신음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러다간 구조되기도 전에 이 차가운 구덩이 속에서 과다출혈이나 저체온증으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했죠. 이 깊은 산 중에 누가 찾아올 리 만무했고
설령 찾아온다 해도 이 교묘하게 위장된 함정을 발견하리란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는 함정 벽을 더듬으며 다시 한번 탈출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참으며 작은 돌출부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미끄러운 흙벽은 그의 절박한 노력을 비웃듯 손길을 흘려보낼 뿐이었고 움직일 때마다 왼쪽 다리에 가해지는 격통은 그의 의지마저 꺾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함정 위에서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낑낑거리는 마루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녀석은 지칠만도 한데 밤새도록 함정 가장자리에 엎드려 주인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씩 흙을 파헤치는 소리, 걱정스럽게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 그리고 주인의 작은 신음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내는 낮은 울음소리. 그 소리들이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할아버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마루 그래. 마루가 있었지.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루.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마루. 어쩌면 마루가 자신을 이 지옥에서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또 다른 고뇌를 안겨주었습니다. 마루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까지는 적어도 서너 시간 이상 걸리는 험한 길이었고 날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밤에 사는 낮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었죠. 굶주린 야생동물들, 익숙하지 않은 밤길에서의 위험, 그리고 어쩌면 이 함정을 설치한 밀렵꾼과 마주칠 수도 있는 위험까지. 할아버지는 차마 마루를 그런 위험 속으로 떠나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루만큼은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은 할아버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감각은 점점 둔해져 갔고 의식마저 희미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죽는다면 마루는 어떻게 될까? 주인을 잃고 이 험한 산속에 홀로 남겨질 마루를 생각하니 그것 또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마루를 위해서라도 마루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남은 힘을 다해 목소리를 짜내어 마루를 불렀습니다. 마루야, 내 말 잘 들어라.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함정 위에서 웅크리고 있던 마루가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가거라, 마루야. 어서 여기서 떠나 마을로 가야 한다.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내가 여기 있다고. 할아버지의 말에 마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낑낑거렸습니다. 주인을 두고 떠나라니 마루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죠. 녀석은 오히려 함정 안으로 더욱 머리를 들이밀며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듯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마음을 더욱 굳게 먹었습니다. 이대로는 둘 다 죽을 뿐이었습니다. 어서 가, 마루야. 이건 명령이다. 마을로 가.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야 해. 어서. 할아버지는 고통을 참고 최대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잡히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함정 밖 마을 방향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마루가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죠. 돌멩이가 날아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의 다급하고 단호한 명령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마루는 잠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함정 안의 주인을 내려다보는 녀석의 눈망울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거듭되는 외침과 절박한 분위기 속에서 마루는 마침내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루는 함정 가장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길게 온 마음을 담아 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주인님, 꼭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약속하는 것처럼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할아버지가 돌멩이를 던진 방향, 마을이 있는 방향으로 어둠 속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모습은 평소에 신나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진 듯 비장하고도 다급한 발걸음이었죠. 마루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마침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자 함정 안에는 다시 깊은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고통, 그리고 마루가 무사히 마을까지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할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마루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마루야, 부디 무사해야 한다. 그것이 그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마루는 주인의 마지막 절박한 명령과 함께 마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발바닥 아래 느껴지는 낙엽의 바스락거림과 폐부를 찌르는 차가운 밤 공기가 방금 전까지 주인의 곁을 지키던 함정 주변의 익숙한 냄새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달려나가면서도 마루의 온 신경은 뒤쪽에 남겨두고 온 주인 박할아버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앓는 소리, 축축하고 차가운 흙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절망과 공포에 기운 그 모든 것이 마루의 코와 귀, 그리고 온몸의 감각을 통해 전달되어 녀석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다시 주인의 곁을 지키고 싶다는 강렬한 본능이 목줄처럼 녀석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슬프게 낑낑거렸죠. 하지만 그때마다 귓가에는 주인의 마지막 단호했던 명령이 메아리 쳤고 코끝에는 주인의 고통스러운 기운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루는 혼란스러웠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점차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어둠을 뚫고 마을로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마음을 다잡은 마루는 다시 앞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제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직 마을을 향해 주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의 산은 마루에게조차 익숙하면서도 두려운 공간이었습니다. 낮 동안 봐왔던 익숙한 풍경들은 어둠 속에서 기괴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숲의 정적은 작은 소리 하나에도 섬뜩한 긴장감을 불어넣었죠. 마루는 탁월한 후각과 청각,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감지하는 시각에 의존의 길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낮 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오갔던 희미한 길의 냄새, 바람결에 실려오는 계곡 물소리, 그리고 멀리 마을이 있을 방향에서 느껴지는 아주 미세한 공기의 흐름까지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워 방향을 잡았습니다. 길은 험난했습니다. 발밑에서는 마른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비탈길에서는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뾰족한 돌부리에 발바닥을 찍기도 했고 억센 가시덤불이 온몸의 털을 잡아당기며 살갗을 핥히기도 했죠. 몸 여기저기서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마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주인이 함정 속에서 겪고 있을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얼마쯤 달렸을까?
앞을 가로막는 제법 큰 계곡과 마주쳤습니다. 낮에는 투명하게 바닥이 보일 정도로 얕았던 계곡이었지만 밤이 되자 검은 물결이 세차게 흘러가며 제법 위협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계곡을 건너야만 했죠. 마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차가운 물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과 함께 혹시라도 물살에 휩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너편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마을의 냄새는 녀석의 망설임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루는 짧게 숨을 고르고는 세차게 흐르는 계곡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으며 순식간에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거센 물살은 녀석의 몸을 떠밀어 하류로 흘려보내려 했습니다. 마루는 필사적으로 네 발을 휘저으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물 때문에 숨이 막히고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것 같았지만 오직 주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나아갔죠. 몇 번이나 떠내려갈 뻔한 위기를 넘기고 나서야 마루는 겨우 계곡 건너편 기슭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몸은 비에 맞은 듯 무거웠고 젖은 털 사이로 스며드는 밤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마루는 잠시 몸을 부르르 떨어 물기를 털어낸 뒤 다시 앞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을 건너느라 체력을 소진한 탓인지 마루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녀석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공포와 싸워야 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속삭이는 소리는 마치 정체 모를 존재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나 소쩍새의 울음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녀석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습니다. 코끝에는 온갖 종류의 야생동물들의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짙게 느껴지는 멧돼지의 누린내나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오소리의 냄새는 마루를 본능적으로 긴장하게 만들었죠. 한 번은 길 옆 수풀 속에서 무언가 커다란 동물이 부스럭거리며 움직이는 기척을 느끼고는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고 그 자리에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 동물은 마루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지만 마루의 심장은 한동안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장 큰 공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익숙한 길을 따라 달려가던 중 마루의 코에 아주 낯설면서도 불길한 냄새가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빠진 함정 근처에서 맡았던 그 냄새, 사람의 땀 냄새와 화약 냄새, 그리고 피 냄새가 뒤섞인 듯한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밀렵꾼의 냄새였습니다. 마루는 즉시 몸을 낮추고 바위 뒤에 숨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멀지 않은 곳에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 두 개가 어둠 속을 이리저리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과 함께 낮게 소곤거리는 남자들의 목소리도 들려왔죠. 오늘 영 허탕이구만. 낮에 받은 그 자리는 틀림없을 텐데 내일 다시 와봐야 하나? 그들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함께 탐욕스러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루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바위 뒤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발각될 것이 뻔했습니다. 만약 저들에게 잡히기라도 한다면 주인을 구할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루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남자들은 마루가 숨어 있는 곳까지는 오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욕설을 내뱉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마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주인이 처한 위험과 자신이 짊어진 임무의 무게를 절감하는 순간이었죠. 밀렵꾼들과의 아슬아슬한 조우 이후 마루는 더욱 지쳐갔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이 극심해졌고 젖은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발바닥의 상처에서는 피가 배어나왔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디든 안전한 곳에 누워 잠시라도 쉬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함정 속에 홀로 남겨진 주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주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루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 달렸을까? 마루의 코에 드디어 익숙하고도 반가운 냄새들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피우는 아궁이의 연기 냄새, 사람들이 사는 집의 냄새, 그리고 다른 개들의 냄새까지. 희미하게나마 멀리서 깜빡이는 불빛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마루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발바닥의 통증도 온몸의 피로도 잊은 채 오직 마을을 향해 달렸습니다. 마침내 마루는 익숙한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깊은 밤이었습니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다른 집 개들의 짖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죠. 마루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은 흙과 먼지, 그리고 마른 핏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털은 적고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깊게 충혈되었고 숨을 헐떡이는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친 모습 속에서도 녀석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루는 마을에서 가장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집, 바로 마을 이장의 집을 향해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만이 감도는 마을 어귀에 도착한 마루는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온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발바닥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배어나왔지만 함정 속에 홀로 남겨진 주인을 생각하면 단 1초도 낭비할 수 없었죠. 마루는 온 힘을 다해 마을에서 가장 크고 또 불빛이 새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집, 바로 이장 최 씨의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익숙한 이장의 집 냄새와 평소 할아버지가 이장과 막걸리를 나누며 풍기던 구수한 누룩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장의 집 앞에 도착한 마루는 그야말로 필사적이었습니다. 먼저 굳게 닫힌 대문을 향해 앞발로 미친 듯이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텅텅텅. 낡은 나무 대문이 울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죠. 마루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있는 힘껏 목청을 높여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왈. 평소에 늠름하고 위험 있는 짖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급함과 불안함, 그리고 주인을 구해달라는 간절한 애원이 뒤섞인 처절하기까지 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밤의 장막을 찢고 마을 전체로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마루는 짖다가 다시 문을 긁다가 행여나 안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대문 앞을 초조하게 빙빙 맴돌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인의 생명이 자신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집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더니 잠결에 잔뜩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 밤중에 어떤 놈이 이리 시끄럽게 구는 게야? 곧이어 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잠옷바람에 최 이장이 부스스한 얼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또 동네 개들이 싸우나 싶어 인상을 찌푸렸지만 대문 앞에서 처참한 몰골로 자신을 보며 짖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박 영감네 진돗개,
마루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표정이 순식간에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마루 아니냐? 너가 이 밤중에 어쩐 일이냐? 아이고, 몰골이 이게 다 뭐람? 최 이장은 마루의 상태를 보고 즉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박할아버지 영감은 마루를 자식처럼 아껴 절대 혼자 돌아다니게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깊은 밤에 온몸이 흙과 피로 범벅이 되고 탈진한 상태로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신호였죠. 최 이장은 서둘러 밖으로 나와 마루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루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응? 박 영감님은 어디 계시고?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마루는 최 이장이 나오자마자 집을 향해 짖던 것을 멈추고 대신 이장을 향해 매달리듯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장의 손을 코로 툭툭 치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마을 입구 산으로 향하는 길 쪽을 향해 다급하게 지저댔습니다. 다시 이장에게 달려와 바짓가랑이를 살짝 물고는 또다시 산 쪽을 향해 뛰어가려는 신용을 했죠. 그 행동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명백하게 저쪽으로 가야 해요. 우리 주인이 저기 있어요. 위험해요. 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을 지키며 산전수전을 겪은 최 이장은 마루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마루의 처참한 몰골, 박 영감의 부재, 그리고 산 쪽을 향한 마루의 필사적인 몸짓.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박 영감님이 산에서 무슨 일을 당하신 게냐? 최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마루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더욱 크고 다급하게 산 쪽을 향해 짖으며 앞발을 굴렀습니다.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최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깊은 밤, 차가운 날씨에 산에서 조난이라니 시간이 생명이었습니다. 알았다. 마루야, 알았어. 어서 사람들을 깨워야겠다. 최 이장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마루의 머리를 한번 힘껏 쓰다듬어 주고는 서둘러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툼한 옷을 껴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옆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시오, 김서방. 빨리 좀 나와보게. 큰일 났네. 한밤중에 고함 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젊은 김서방에게 최 이장은 자초지종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박 영감님이 산에서 다치신 것 같네. 마루가 혼자 내려와서 알렸어. 빨리 몇 사람 더 깨워서 같이 가봐야 하네. 김서방 역시 박 영감과 마루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다른 젊은 장정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했던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이장의 고함 소리와 집집마다 불이 켜지는 소리, 사람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죠. 남자들은 두꺼운 옷과 등산화, 손전등으로 무장했고 여자들은 따뜻한 물과 비상약품, 담요 등을 챙기며 구조 준비를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무뚝뚝하고 외롭게 살아가던 박할아버지였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마루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초조하게 주위를 맴돌며 빨리 출발하기를 재촉하는 듯 낑낑거렸습니다. 마침내 건장한 마을 청년 대여섯 명과 최 이장, 그리고 필요한 구조 장비들이 마을 어귀에 모두 모였습니다. 최 이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밤길이라 위험하니 다들 조심하고. 일은 마루가 안내할 걸세. 마루만 믿고 따라가세. 박 영감님이 무사하셔야 할 텐데.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반드시 구해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루는 그들의 결의를 느꼈는지 아니면 이제 드디어 주인을 구하러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대열의 가장 앞에 서서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 입구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며 구조대를 향해 짧게 컹 짖었죠. 마치 준비됐으니 어서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루가 앞장서고 마을 사람들이 뒤따르는 구조대의 행렬은 칠흑 같은 밤의 산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헤치려 애썼지만 거대한 산의 품은 그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죠. 길은 예상보다 더 험했습니다. 낮 동안 내린 이슬과 밤새 내려앉은 서리로 인해 낙엽 쌓인 비탈길은 매우 미끄러웠고 발밑에서는 금방이라도 발목이 꺾일 듯한 돌들이 굴러다녔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조차 몇 번이나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고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앞장선 마루는 이미 한 차례 이 길을 왕복한 터라 극도로 지쳐 보였지만 단 한순간도 속도를 늦추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경사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뒤따르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올라올 길을 살피는 듯했고 또 때로는 덤불이 우거진 곳을 먼저 헤치고 나아가며 길을 터주기도 했죠. 이 녀석의 등에는 식은땀인지 밤이슬인지 모를 물기가 흥건했고 발바닥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조금씩 배어나왔지만 오직 주인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 작은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의 마음 역시 타들어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할아버지 영감의 상태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만 갔죠. 이 영감님, 대체 이 험한 데까지 왜 들어오셔가지고. 누군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마루 상태를 보니 벌써 한참 전에 일이 터진 것 같은데 부디 별일 없으셔야 할 텐데. 최 이장의 목소리에도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또 마루의 놀라운 인내력과 충성심에 감탄하며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 그리고 간간히 나뭇가지를 헤치는 소리만이 밤의 산을 울렸습니다. 얼마나 더 깊이 들어왔을까? 마루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앞만 보고 가던 녀석이 갑자기 속도를 늦추고 주변의 냄새를 더욱 격렬하게 맡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불안한 듯 낑낑거리며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뒤따라오는 최 이장과 사람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다 왔어요. 바로 이 근처예요. 그런데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최 이장은 직감했습니다. 다들 조심하게. 마루가 저러는 걸 보니 이 근처가 틀림없네. 발밑 잘 살피고. 그의 외침에 구조대원들의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손전등 불빛들이 더욱 분주하게 주변을 훑쳤고 발걸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열의 가장 앞에서 길을 살피던 마루가 갑자기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의 한 지점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컹컹 왈왈 컹컹. 그 소리는 이전의 다급함과는 또 다른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절박함이 뒤섞인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마루는 앞발로 땅을 긁어대며 함정 가장자리를 빙빙 돌았고 안을 향해 코를 박고 필사적으로 낑낑거렸습니다. 찾았다. 여기다. 최 이장이 외쳤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마루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여러 개가 마루가 지저대는 땅바닥의 한 지점을 집중적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교묘하게 위장된 나뭇가지와 낙엽 더미 아래로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는 깊고 검은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에 함정을 파놓다니. 누군가 경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최 이장은 조심스럽게 함정 가장자리로 다가가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 영감님. 정신 차리시오. 박 영감님. 우리가 왔소. 몇 번을 애타게 불렀지만
구덩이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춘 함정 바닥에는 박할아버지 영감이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으며 왼쪽 다리는 끔찍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절망과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루는 그 광경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는 듯 더욱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함정 안으로 뛰어들려 했고 김서방이 급히 달려들어 마루를 끌어안아 제지해야 했습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네. 빨리 영감님을 끌어올려야 해. 최 이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변에서 가장 굵고 튼튼해 보이는 나무를 찾아 로프를 단단히 묶어 고정했습니다. 함정의 깊이가 상당했고 부상당한 사람을 안전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죠. 로프를 설치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가져온 응급처치 키트와 담요, 들것 등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내려가 보겠네. 건장한 체격의 김서방이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최 이장은 김서방의 허리에 보조 로프를 단단히 묶어주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일러주었습니다. 내려가서 영감님 의식부터 확인하고 다리 상태 잘 살펴서 절대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게.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소리치고.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이고 손전등을 입에 문 채 로프를 잡고 조심스럽게 함정 안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는 최 이장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의 몸을 묶은 로프를 천천히 풀어주며 하강을 도왔죠. 좁고 어두운 함정 안으로 내려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발을 디딜 곳이 마땅치 않아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고 위에서 떨어지는 흙먼지가 눈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김서방의 발이 함정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는 즉시 쓰러져 있는 박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코에 귀를 대보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숨 쉬고 계세요. 하지만 의식은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서방의 외침이 함정 위로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손전등으로 할아버지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왼쪽 다리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고 다른 부위의 출혈과 저체온 증상도 의심되었습니다. 그는 가져온 담요로 할아버지의 몸을 감싸고 최대한 다리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미리 준비한 간이 들거종 천 위에 할아버지의 몸을 올렸습니다. 이제 끌어올려 주시오. 최대한 천천히 조심해서. 김서방의 신호에 맞춰 함정 위의 사람들이 구령에 맞춰 로프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좁은 공간에서 부상자를 끌어올리는 것은 엄청난 힘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로프를 당기는 사람들의 팔뚝에는 힘줄이 섰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서방은 아래에서 들것이 함정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온몸으로 균형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위로 보냈습니다. 마루는 그 모든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보며 애타는 낑낑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장되었던 시간 끝에 박할아버지의 몸이 함정 밖으로 완전히 끌어올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땅바닥에 눕히고 즉시 상태를 다시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가져온 담요를 여러 겹 덮어 체온을 유지시키려 애썼죠. 다행히 할아버지는 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고 미간을 찌푸리는 등 약간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김서방에게 붙들려 있던 마루는 그제야 풀려나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의 얼굴을 연신 핥으며 걱정과 반가움이 뒤섞인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주인님, 제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고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구조대는 할아버지를 들것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이제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 마을로 내려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오는 길보다 더 힘들고 위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상자를 들것에 싣고 어두운 밤에 험한 산길을 내려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어떻게든 할아버지를 살려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루는 또다시 그들의 앞길을 밝히듯 들건 옆에 바짝 붙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구조대는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하산을 서둘렀습니다. 올라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와 책임감이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죠. 어둠 속에서 부상자를 옮기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청년 4-5명이 교대로 들것의 앞뒤를 맡아 운반했지만 울퉁불퉁하고 미끄러운 산길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위태로웠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면 뒤따르는 사람들은 발밑을 살피며 최대한 들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내리막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들것이 기울거나 덜컹거렸고 그때마다 들것에 누운 할아버지의 입에서는 희미하지만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구조대원들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고 안타깝게 만들었죠. 마루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단 한순간도 들것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마치 숙련된 산악 구조견처럼 들것보다 한 발짝 앞서 걸으며 위험해 보이는 구간, 미끄러운 바위, 움푹 팬 곳 앞에서는 잠시 멈춰서서 헛짓거나 낑낑거리며 사람들에게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들것 옆에 바짝 붙어 걸으며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손이나 얼굴 근처에 자신의 코를 가져다 대며 상태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죠.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지만 녀석의 눈빛에는 주인을 안전한 곳까지 호위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깊은 사랑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칠흑 같던 밤하늘이 동쪽부터 서서히 푸른 기운을 띠기 시작했고 그들이 출발했던 마을의 희미한 불빛이 나무 사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계속된 사투 끝에 마침내 산의 초입에 다다른 것이었죠.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누군가의 외침에 사람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도 안도의 빛이 어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발걸음을 재촉했고 마침내 익숙한 마을 어귀의 평탄한 흙길에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 자리에 들것을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은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었고 팔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누구 하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구조대를 기다리던 몇몇 노인들과 부녀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조대가 들것에 실린 할아버지와 함께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자 일제히 달려 나와 안도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살아계셨구려.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네. 어서 이리 와서 물이라도 한 잔 드시게. 하지만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과 끔찍하게 꺾인 다리를 본 사람들의 표정은 이내 다시 걱정으로 물들었죠.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서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 최 이장은 땀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하네. 내가 내려오면서 생각해봤는데 트럭으로 일단 읍내병원 응급실까지 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네. 내가 얼른 가서 차 준비할 테니 다른 사람들은 영감님 좀 더 따뜻하게 해드리고 마루도 물 좀 먹이고
최 이장은 지체 없이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 오래된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따금씩 터지던 무전 신호가 잡혔고 그는 읍내 소방서에 산악조난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송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읍내에서 이곳까지 구급차가 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 뻔했죠. 기다리는 동안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김서방에게 자신의 트럭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단 자네 트럭 짐칸에 이불을 두껍게 깔고 영감님을 조심해서 옮겨 싣게. 내가 소방서에 연락은 해두었으니 가는 도중에 구급차 만나면 인계하고 못 만나면 바로 읍내 병원 응급실로 가게. 김서방과 다른 청년들은 즉시 트럭 짐칸을 정리하고 두꺼운 이불과 담요를 여러 겹 깔아 임시 환자 이송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최대한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들것째 들어 올려 트럭 짐칸에 실었죠. 모든 과정 동안 마루는 할아버지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주인이 안전한 곳으로 간다는 것을 느꼈는지 이전보다는 조금 차분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듯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김서방이 트럭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른 청년 한 명이 짐칸에 함께 올라타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피기로 했죠. 최 이장은 트럭에 오르기 전 할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는 마루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마루야, 너무 걱정 마라. 영감님, 이제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면 괜찮아지실 게다. 너는 여기서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기다리고 있거라. 알았지? 그리고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마을길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마루는 갑자기 불안한 듯 짖으며 트럭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짐칸에 실려가는 주인의 모습이 보이자 또다시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녀석은 온 힘을 다해 트럭을 쫓아가며 짐칸 위로 뛰어오르려 애썼습니다. 마루야, 안 된다. 위험해. 짐칸에 타고 있던 청년이 놀라 소리쳤고 트럭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마루는 그 틈을 타 어떻게든 짐칸으로 오르려 했지만 지친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죠. 최 이장이 트럭에서 내려 마루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마루야, 이러면 안 돼? 영감님 치료받으러 가시는 길이야. 넌 따라가면 안 돼. 여기서 기다려야 해. 최 이장의 단호하면서도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에 마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멀어져 가는 트럭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주인을 향한 애끓는 그리움과 또다시 홀로 남겨진 슬픔,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트럭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마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멀어진 길 끝만 바라보며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구조 작업 내내 늠름하고 용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상처 입고 지친 몸으로 주인을 애타게 그리는 녀석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마루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마루야, 괜찮다. 영감님, 금방 나아서 돌아오실 게다. 이리 온.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고 좀 쉬자꾸나. 사람들은 지친 마루를 부축하듯 데리고 마을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사람들의 위로 속에서도 여전히 할아버지가 사라진 길 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편 구조 작업을 도왔던 사람들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지만 마을에는 안도감과 함께 무거운 피로감, 그리고 병원으로 간 할아버지의 상태에 대한 걱정이 교차하며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읍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박 할아버지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다리 정강이뼈의 분쇄 골절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고 장시간의 추위 노출로 인한 저체온증과 과다출혈, 탈수 증상까지 겹쳐 예후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밤새워 복잡한 골절 접합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할아버지는 깊은 마취와 쇼크 상태에서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간간히 의식이 돌아올 때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그를 가장 먼저 괴롭힌 것은 마루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마루, 우리 마루는 희미하게 눈을 뜬 그가 내뱉는 첫마디는 늘 그것이었죠. 곁을 지키던 간호사나 소식을 듣고 면회를 온 최 이장은 그때마다 걱정 마시오. 영감님, 마루는 마을에서 잘 있소. 영감님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어서 기운 차리셔야지. 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마루가 무사하다는 말은 할아버지에게 강력한 진통제이자 삶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더디고 고통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술 후에도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평생을 산과 함께하며 자유롭게 살아온 그에게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답답한 병실과 몸을 옥죄는 듯한 통증, 그리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견디기 힘든 고문과 같았습니다. 식사는 입맛이 없어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밤에는 통증과 함께 마루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허다했죠. 그는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던 마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특하고 충성스러운 녀석이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혹시 내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녀석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은 병원 생활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최 이장이 면회를 와서 마을 소식과 함께 마루의 근황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마루, 이 녀석. 영감님 없으니 통기운이 없긴 한데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밥도 챙겨주고 잘 돌보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오. 최 이장은 마루가 매일같이 산 입구에 나가 하염없이 먼 산을 바라보며 주인을 기다린다는 이야기, 밤이면 할아버지의 빈 오두막 문 앞에서 잠을 청한다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할아버지의 눈시울은 뜨거워졌지만 한편으로는 마루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과 함께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최 이장이 다음 면회 때는 마루의 사진이라도 찍어다 주겠다며 약속했을 때 할아버지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한편 마을에 남겨진 마루의 시간 역시 주인 못지않게 힘들고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주인이 트럭에 실려 떠나간 후 마루는 며칠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할아버지의 오두막 문 앞만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도 고개를 돌렸고 억지로 먹이려 하면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밤에는 찬 이슬을 맞으며 오두막 문 앞에 웅크리고 잠들었고 낮에는 해가 뜨기가 무섭게 마을 어귀, 주인이 사라져간 그 길 끝으로 나가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가는 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기대를 품었지만 이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실망하며 다시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녀석의 등은 눈에 띄게 야위어 갔고 윤기나던 털은 푸석해졌으며 늘 총명하게 빛나던 눈빛은 깊은 슬픔과 그리움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마루를 보며 제 일처럼 가슴 아파했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 저러다 병나겠네.
주인 영감님 어서 나아서 돌아오셔야 할 텐데. 사람들은 돌아가며 마루의 밥과 물을 챙겨주고 가끔씩 녀석을 데려다 억지로라도 따뜻한 곳에서 재우려 했지만 마루는 잠시뿐 어느새 다시 오두막 앞으로 돌아와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최 이장이 병원에서 할아버지의 냄새가 밴 옷가지를 가져다 주었을 때 마루는 그 옷에 코를 박고 한참 동안 떠나지 않으며 킁킁거렸습니다. 마치 주인의 채취를 통해 잠시나마 위안을 얻으려는 듯 보였죠. 시간은 그렇게 흘러 마루의 기다림은 하루, 이틀, 일주일을 넘어 한 달, 그리고 또 한 달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기다림은 지칠 줄 몰랐지만 보는 이들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달이라는 길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부러진 다리는 더디지만 꾸준히 회복되었고 마침내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어 퇴원 허락을 받았습니다. 퇴원 소식을 전해 들은 최 이장과 김서방이 할아버지를 데리러 병원으로 달려왔죠.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집으로 그리고 마루에게로 돌아간다는 설렘과 기대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영감님, 이제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아직 더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서방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마다.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집에 가서 우리 마루 얼굴 봐야 기운이 더 날 것 같네. 집으로 돌아가는 트럭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2달 전 생사를 넘나들며 실려 나왔던 길을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 이장에게 연신 마루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루, 그동안 밥은 잘 먹었는가? 아픈 데는 없고 그 녀석 나 없다고 너무 기죽어 있지는 않았는지. 최 이장은 할아버지를 안심시키려 마루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동안 마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기에 마음 한편이 짠했습니다. 트럭이 마침내 익숙한 마을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퇴원 소식을 듣고 미리 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고, 영감님, 고생 많으셨어. 이제 다 나으신 겁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따뜻한 환영 인사가 쏟아졌지만 할아버지의 눈은 오직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루, 자신의 마루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평소처럼 마을 어귀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마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트럭이 마을로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였을까요? 마루는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벌름거리며 무언가를 감지한 듯 미동도 않고 있었습니다. 최 이장과 김서방의 부축을 받아 할아버지가 트럭에서 조심스럽게 내리는 순간 마루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 멀리 서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녀석의 온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역시 자신을 바라보는 마루를 발견하고는 목발을 짚은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2달 만의 만남. 시간도 공간도 멈춘 듯 그들은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순간 정적을 깬 것은 마루였습니다. 크앙.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확인과 주인을 향한 폭발적인 반가움이 뒤섞인 길고도 우렁찬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마루는 할아버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슬픔과 기다림, 야위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인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만이 그 작은 몸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마루야, 내 강아지. 할아버지 역시 목발을 짚는 것도 잊은 채 마루를 향해 팔을 벌리고 다가갔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마침내 마루는 할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휘청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마루는 그런 할아버지의 얼굴을 정신없이 하차대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낑낑거리고 뱅뱅 돌고 꼬리는 떨어져 나갈 듯이 흔들어댔죠. 할아버지는 그런 마루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이고, 마루야, 내 강아지. 보고 싶었다. 정말 보고 싶었어. 네, 덕분에 내가 살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2달간 쌓였던 그리움과 미안함, 고마움의 감정들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감격적인 재회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가장 순수하고도 깊은 사랑과 교감이 그 자리에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회복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마루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재롱을 부리며 그를 응원했기 때문이죠. 녀석은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다가와 얼굴을 핥으며 아침 인사를 건넸고 할아버지가 힘겹게 목발을 짚고 움직일 때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혹시라도 넘어질세라 그의 발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때로는 할아버지가 떨어뜨린 물건을 재빨리 물어다 주기도 하고 무료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턱을 괴고 가만히 눈을 맞추며 위로를 건네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죠. 그 영특하고 속 깊은 모습은 할아버지에게 어떤 약보다도 더 큰 힘과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도움 역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최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수시로 오두막을 살피고 망가진 곳을 손봐주었고 퇴원 후에도 반찬거리를 가져다 주거나 일손을 거들며 그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덕분에 황량했던 오두막 주변도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고 할아버지는 목발에 의지하면서도 텃밭에 나가 김을 매거나 씨앗을 뿌리며 소일거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왼쪽 다리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산을 누비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편했습니다. 뼈는 붙었지만 날씨가 궂은 날이면 욱신거리는 통증이 찾아왔고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금세 피로해졌죠. 그리고 그날 함정 속에서 겪었던 칠흑 같은 어둠과 고통, 죽음의 공포는 가끔씩 악몽으로 되살아나 그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기억은 아마 평생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을 테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발치에서 새근거리는 마루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마루의 따뜻한 눈빛과 마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곁에는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가족인 마루가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할아버지는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할아버지의 다리도 목발 없이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산에는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할아버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마루와 함께 집 근처의 낮은 산책길을 걸어보기로 한 것이었죠. 깊은 산속은 아직 무리였지만 오두막 주변의 완만한 오솔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현관문을 나서자 마루는 평소와 달리 조금 망설이는 듯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산책을 그토록 좋아하던 녀석이었지만 그날의 끔찍한 기억 때문인지 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워 보였죠. 마루야, 괜찮다. 오늘은 멀리 안 갈 거야. 그냥 우리 집 근처만 잠깐 걷고 오자. 할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자 마루는 잠시 할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그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앞장섰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흙길의 감촉은 부드러웠고
숲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에는 봄꽃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걸음은 예전 같지 않았죠. 지팡이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조심스러웠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마루는 그런 할아버지의 상태를 아는지 예전처럼 신나게 앞서 달려나가지 않고 딱 할아버지의 보폭에 맞춰 곁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듯 했죠. 작은 새소리나 바람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낯선 냄새가 나는 곳에서는 잠시 멈춰서서 확인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듬직한 경호원 같았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 그들은 양지 바른 작은 공터에 다다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커다란 바위에 걸터 앉았고 마루는 그의 발치에 앉아 헥헥거리며 혀를 내밀었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마루의 등을 쓰다듬으며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함정 속에서의 절망적인 순간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밤새 산길을 달렸을 마루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났을 때의 벅찬 감격까지. 모든 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마루야, 정말 고맙다. 너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게다. 진심 어린 그의 말에 마루는 대답 대신 할아버지의 손등을 부드럽게 하차주었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봄의 산이 선사하는 평화로움을 만끽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깊은 산속을 자유롭게 누빌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마루와 함께 다시 산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할아버지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그들만의 조용하고도 의미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도 예전보다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조난당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발 벗고 나서주었던 그 고마움을 할아버지는 잊을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 역시 목숨을 걸고 주인을 구한 마루를 영웅처럼 대하며 할아버지와 마루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죠. 최 이장은 여전히 틈틈이 오두막에 들러 할아버지의 안부를 물었고 그때마다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야, 우리 영웅계 잘 있었는가? 김서방을 비롯한 젊은이들도 지나가다 마주치면 반갑게 아는 체를 했죠. 마루, 너 정말 대단한 놈이야. 마루는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에 으쓱해하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할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꼬리를 살랑이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에서 작은 잔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 같으면 외롭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겠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의 정성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루와 함께 잠시 잔치 마당에 들렀습니다.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며 반갑게 맞아주었고 마루에게는 여기저기서 맛있는 고기 조각들이 날아들었죠. 마루는 낯선 사람들이 주는 음식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도 할아버지가 건네주는 음식은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마루를 보며 또 한 번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저놈 저거 주인밖에 모른다니까. 저런 충견이 어디 흔한가. 영감님은 정말 복도 많으셔.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러움 섞인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마루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자신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해졌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진 듯 했습니다. 물론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을 자다가 할아버지는 함정 속으로 떨어지던 순간의 악몽을 꾸고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마루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얼굴을 핫거나 품에 파고들어 위로를 건넸습니다. 마루 역시 그날의 트라우마가 남은 듯 했습니다. 산책 중에 예전에 덫이 있었던 골짜기 근처를 지날 때면 극도로 불안해하며 그쪽으로는 절대 가려 하지 않았고, 낯선 사냥꾼 복장의 사람이나 화약 냄새 비슷한 것이라도 나면 사납게 짖으며 경계심을 드러냈죠. 할아버지는 그런 마루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루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려 애썼죠.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하며 함께 그 기억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다시 흘러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텃밭에는 그가 봄부터 정성껏 가꾼 채소들이 가득 자라났습니다. 특히 그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씨앗을 뿌렸던 고구마는 땅속에서 아주 실하게 연그러 있었죠.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호미질을 하며 탐스러운 고구마를 캐냈습니다. 마루는 그 옆에 앉아 흙냄새를 맡으며 신기한 듯 구경하다가 할아버지가 캔 고구마 하나를 장난스럽게 물고 달아나기도 했죠. 이놈아, 그거 먹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웃으며 나무랐지만 그 모습마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갓 캐낸 고구마를 구웠습니다. 노랗게 잘 익은 군고구마를 마루와 나눠 먹으며 할아버지는 소박하지만 충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루는 뜨거운 고구마를 식혀주자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맛있게 받아 먹었죠.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와 구수한 군고구마 냄새, 그리고 서로의 온기가 오두막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삶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마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마루의 주둥이 주변에도 어느새 희끗희끗한 털이 늘어나고 있었고, 예전 같지 않게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 역시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계절을 함께 맞이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해질녘 끼면 여전히 오두막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산 능선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겠죠.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안과 행복을 얻고 있었습니다. 산이 그들에게 시련을 주었지만 또한 그 시련을 통해 더욱 깊고 단단해진 사랑을 확인하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마루가 함께하는 한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고 그 속에는 또 다른 소소한 행복과 감동의 순간들이 채워질 테지요.